네, 4월 16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세요. 네. 예, 저번에도 이어서 두 번째 두 분이 오셨는데요. 함께 방송을 하시는 거죠, 이번이? 아니 난 괜히 마음이 설레. 오. 왜냐하면 슬기로운 실업 생활. 예. 공직에서 잘리고 네. 뭐 본인이 사퇴를 나오셨지. 하셨- 네. 나오셨지만은 그리고 이제는 부부가 다 유튜브를 보십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 방송도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이야. 저 사모님께서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렇게 얼굴 좋아지고 부부관계 좋아지고 공감을 쌓으면서 아, 예. 탄핵의 선순환 효과. 예. 그 저 탄핵 축하연 하셨어요?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집에서 조그만하게 했고요. 예. 그 여행 좀 잠깐 다녀오고. 아, 드디어 예.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네, 생겼다. 슬기로운 탄핵 생활, 네. 슬기로운 실업 생활 이렇게 하시는데 예. 네. 난 부러워 나는. 오. 네, 아니 네. 사실 두 분을 같이 방송하셨던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 네.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잡고 있지 않아서 정말 걱정하면서 방송했던 때이지 네, 않습니까? 예. 그리고는 탄핵되고 처음 뵈어서 저도 너무 반갑고 예. 얼굴이 진짜 좋아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때 제가 다음 주 초에 선고기일 지정 안 하고 그 다음 주 선고기일 지정 그 주말에 뭐 그 말쯤에 선고 안 하면 예.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큰 얘기했는데 결심하시겠다 예. 하셨었어요. 예, 근데 다행히 잡고 네. 4월 1일 날 잡고 선고해서 예. 아이고 헌법재판소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참. 얘기를 하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려면은 지금 저기 58만 명이 되는데 한 750명 정도가 예, 그렇네요, 650명 딱. 정도가 예, 예. 남았거든요. 예. 오늘은 탄핵 축하 구독 누르기 이야, 운동. 훌륭하십니다. 그다음에 예. 슬기로운 실업 생활. 예. 류혁 전 감찰관님을 두루두루 해서 응원하신다면 가족과 함께 구독 누르자. 예. 이렇게 모아가지고 끝나기 전에 좀 올려주세요. 네. 요새 또 뭐 잠깐의 그 내란의 잔불이 꺼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사람들 네. 마음이 안 좋긴 한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류 감찰관님 보면서 탄핵 때, 계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목소리 내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금 좀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 아닙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는 구독을 눌러야 된다라는 우리 또 김종대 전 그렇죠. 의원님의 깨알 같은 세일즈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잊지 예. 마시고요. 그런데 아니 이게 안심을 할래야 또 할 수 없는 게 줄줄이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이 계엄과 탄핵 이후에 핸드폰을 바꿨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이제 와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도통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뭐 그 피의자들이나 뭐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바꾸는 게 트렌드처럼 됐는데요. 이 휴대전화라는 게 이제 요즘은 단순하게 그냥 전화로서 통신 기능이 아니라 여기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가 이 뭐 속된 말로 털리면은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계엄 전후 그 바꾼 시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뭐 제가 아까 김 의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제 이 전화기가 5년 정도 돼서 누가 최신형 폰을 검찰에서 이 신형 폰만 하나 사주면 예. 그냥 영장 없어도 그냥 이렇게 비번 다 풀어주고 할 자신이 있거든요. 나는 떳떳하다. 아니 저는 진짜로 아니 뭐 저희 집사람이 아직 안 바꾸고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바꾸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자꾸 바꾸시는 거 보면 그리고 모임하고 나면 무슨 트렌드가 있는지 모임만 하면 뭐 4사람 중에 3사람이 한꺼번에 예.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런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받아들이기 상황이죠. 어렵죠. 예. 예. 근데 이번에 그 휴대폰 바꾸는 일부 멤버들 보면은 비화폰 사용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김태효 1차장 한번 보면요. 예. 비화폰 사용자고 국회 그렇네요. 와서도 휴대폰 비화폰 난 썼다. 네, 그걸로도 통화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자기 다른 저기 핸드폰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와, 그러면 도통 뭘 지금 어디까지가 드러나지 않는 내란의 전모인가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예. 근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핵심적으로 나온 게 그 강의구 부속실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에 있을 때부터 사실상 그
집사 노릇 혹은 뭐 문고리 노릇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핸드폰을 탄핵 직후에 바꿨다라고 하는 것도 수사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강희구 그 실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 역할을 했고 그 당일날 계엄 선포 당일날에도 사람들을 다 소집하는 역할을 그렇죠.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복 같은 존재라서 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뭐 만나온 사람들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아. 모두 다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블랙박스인가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이 아마 그런 식으로 계엄 전후에 음. 그 사람들하고 접촉한 그런 상황이라던가 이런 게 밝혀지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뭐 강희구 그 실장의 경우에는 그런 일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인사라든가 그 청와 뭐 용산 운영 전반에 관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을 교체했다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뭐 합당한 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박정훈 대령이 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네 안 했는 게 재작년 8월 2일이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나온 뉴스가 그때 그 이첩을 거부하자 저 명령을 거부하자 누가 누구하고 통화했고 누가 누구하고 전화를 했고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방장관한테 대통령이 자기 사적 핸드폰으로 3번을 전화했고 온통 재판에서 까지는 자료가 다 이거야. 핸드폰. 예. 예. 그러니까 난 그때 교훈을 얻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무죄 선고를 1심에서 받기까지는 예. 이런 무수한 정황이 전화 통화 기록으로 그냥 와르르 폭포수처럼 정보가 쏟아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정권 전체가 달라붙는 이 모양이 그 나오는 게 전부 통화 기록이에요. 네. 전부 다.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했을 때 그 엄중한 사태에서 얼마나 통화량이 폭주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인 소통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이미지로 딱 모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럴 때 이제 휴대폰을 싹 바꿨다? 그러면 통화 기록 플러스 메시지. 예. 뭐 어떤 이런 내용을 등등. 주고받았는지. 예. 이런 등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쵸. 뭐 수사가 막혀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제로 의원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의 통화 내역을 이렇게 도표 형식으로 분류하는 예.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게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면 대충 이게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요. 예. 특히 이렇게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성격상 윤 전 대통령 예. 피청구인. 예, 뭐라고 저희는 요새 얘기해야 윤석열 씨라고 부르고 예, 있긴 예, 합니다. 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예,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뭐 워낙 그 자기가 필요한 경우는 이 강 실장 저 연결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도 그놈 전화 안 받나 뭐 약간 이렇게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도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통화 내역이 드러나면 상당히 불리하겠죠. 네. 핸드폰 바꾼 사람들이 내란 동조자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적폐 네트워크를 결국은 한 방에 끌어내려면 그 기록들이 좀 나오고 핸드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아까 박정훈 대령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근데 월요일 날 윤석열 재판에서 또 증인으로 나왔던 군인이 박정훈 대령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해가지고 네, 항명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또 그렇습니다. 화제를 모았는데 예. 그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박정훈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쌓이고 그리고 백혜룡 그리고 또 류혁 감찰관님 이런 케이스가 쌓여서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계엄 전국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용기라고 할까요? 지표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다 그분들의 또 우리 유 감찰관님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그 계엄 당시에도 김용현이 지금부터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지휘관들을 협박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주 순한 양떼처럼 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항명이라는 게 박정훈 대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여다본 제목인데 이거 무기징역 사형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란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처음엔 항명 수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항명으로 됐죠. 근데 무죄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투쟁이 본인으로서는 지난한 투쟁입니까 이게. 네. 개인은 오래 고생하셨지만 또 그게 공동체의 한 기표가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요. 또 특히나 류혁 전 감찰관님도 박정훈 대령 사건은 또 눈여겨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저로서도 뭐 잘 지켜봤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그
군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분이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수사단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뭐 이 외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그 정당함을 주장한 그런 것 때문에 고초를 겪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의견이 다르다면 뭐 단순하게 배제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형사 절차에 회부해서 그걸 항명으로 물론 군인이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당한 명령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구현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사건에서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선례가 됐고 네. 앞으로 뭐 여러 사람들에게 시사점을 주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아주 뭐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계엄이란 전국을 통과하면서 그 군인들은 많은 고뇌를 했었고 어떤 사람들의 각자의 선택이 갈렸었는데요. 정작 제가 최근에 좀 즐겨보고 있는 중앙일보 보도가 윤석열 정부의 이제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엄 실패 직후에도 윤석열 씨는 그 지금 폭탄주를 마시면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디테일한 이제 A 의원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친윤계. 아니 정말 이게 뭐 검사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혹은 뭐 선입견인가요? 아니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독특한 면인가요? 이 술과 검사, 술과 윤석열. 사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게 2011년인데요. 네. 그 이전까지는 저도 가끔 가다가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있었고 사실 사실 여기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술을 아주 제일 많이 먹었던 적은 그 일본 검사 경찰들하고 술 마셨을 때입니다. 아 외국과 교류할 때. 그건 이제 일종의 한일전 개념이 돼가지고 그때 지면 안 되지. 예. 제가 어찌되었든 그날 일본 그 참사관, 일본 검사 모두 다 저 용산 그쪽으로 다 마크맨을 하신 거군요. 마크를 하고 저는 예, 어디서 예. 쓰러졌는지 몰라가지고 아주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요즘은 이제 갈수록 조직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음주라는 것 사회 전반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사고 방식도 그렇지만 자신의 행동 양식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그 폭탄주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 친구 중에 하나 그 알코올 중독 전문 그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에 따르면 자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 면담하고 싶대요. 자기가 늘 치료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보이는 증세를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증세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그 알코올의 그 부산물 중에 하나가 무슨 알데히드라는 게 나와서 전두엽이 좀 망가지는 증상이 있는데 그걸 알코올성 치매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전두엽에 손상이 오면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의 그 중대성, 그로 인한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남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를 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약간 폭력성을 보이고 그다음에 전후 관계의 인식이라든가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단절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본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본인은 정말로 뭐 이렇게 치료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면담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구 가치가 있으니까. 임상애로서. 그러니까 그런 알코올 중독과 권력이 손을 잡았을 때. 중독이 둘 다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최근에 스티븐 테일리라는 학자가 쓴 영국 학자가 쓴 책이 번역됐는데 제목이 불통 독선 야망이에요. 예.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여기에 독재자들의 심리를 다 분석했거든요. 히틀러, 무솔리니, 마오쩌둥, 스탈린 뭐 다 분석했는데 이 책이 왜 재밌냐. 읽다 보면 윤석열의 특징이 다 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모든 독재자는 행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어둠의 3요소가 있어요. 그게 사이코패스, 나르시즘,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이게 독재를 빌드업하는 세계의 축이라고요. 이게. 그랬는데 윤석열도 이렇게 보면 계엄이 설명이 돼요. 이 어떤 추앙을 받는 이 숭배를 받는 카리스마에 집착하는 걸로 정치를 배웠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돼서 1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무슨 게이트가 터지고 뭐 이러면서 면이 안 쓰고 할 때 이 카리스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질 못하다가 오히려 군 쪽으로. 거기서 느끼는 충족되지 않은 그 영혼이 예. 이런 공허감을 견디지 못하고 대폭발할 때, 예. 대폭발할 때 무모함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현실 인식 부재. 아, 그게 뭐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침공했던 시점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12월 3일은 그것이 에고가 이렇게 대폭발했던 시점. 예. 그러면 술이란 건 뭐냐? 이럴 때 술은 좀 사실은 마셔줘야 돼. 뭔 소리냐? 이 중추신경계가 흥분을 한다고. 예. 근데 전두엽이 통제를 못 한다고. 예. 그러면은 그걸 진정시켜 주는 거거든. 아. 그래서 윤석열한테는 술이 일종의 중독도 되는 이게 마약 같은 이중적 거기도 지위를 하지만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저기 치료제, 뭐냐 신경 치료 안정제. 약도 되는 거야. 아, 그게 진짜 중독 아니에요? 그게 진짜 좀 알코올 중독인 것 술로 같은데. 다스려야 돼. 예. 아니 저도 진짜 얼마 전에 의존증. 그 개헌 후에 그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예전부터도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데 보니까 막 이 유세 중에도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드셔봐. 그러면서 예. 삼겹살에 소주는 소화제야. 그러면서 뭐 계속. 그러니까. 아니 그거 보면서 약이라니까. 이게 진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마시지 않았어요. 예. 아 그래, 알죠. 야. 행복한 아유, 개인으로 살았으면 그거는 예. 가능한 이야기였을 텐데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이제 파괴적 결과를 낳다 보니까 아까 신경과 의사, 정신과 의사님께서 상담을 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갈 정도의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네. 진지하게 충족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댓글창에 그래서 구속되면 바로 치료가 될 것이다. 아마 강제 치료가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네. 예. 근데 진짜로 지금 이제 윤석열 씨의 상태가 이게 썩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형사재판에 나와서 하는 궤변들도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8대 0을 완전 다르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도 김 의원님이랑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불리한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성인이라면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이 나오더라도 자기에게 그러니까 반대 신문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꾹 참고 그걸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할 기회를 얻기를 바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 군인분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그 재판장의 제지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끊고 저 말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을 본인이 자제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자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본인 재판에 유리하지도 않아요. 유리하지 않죠. 저렇게 정신이 온전치 못했구나. 저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고 저런 판단력의 기초에서 계엄이라는 그 상황, 계엄이라는 선포를 하게 됐고 결국 이 사건이 그런 계엄 선포가 이 사건까지 이어졌구나라고 아무리 좀 독특한 생각을 하는 지기현 부장도 내가 과연 잘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직접 내가 윤석열을 대면하고 예. 스스로도 깜짝 놀래고 있을 내가 것이다. 구속 취소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이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한 큰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이 상식에 배반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좀 계엄을 이후에는 겪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씨가 형사재판에서 불리할 거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 전망인데 하지만 말씀처럼 지기현 재판부의 전력들을 보고 그리고 이번에도 한 결정들을 보면 이게 안심해도 되는 거냐라는 질문들이 있긴 있거든요. 당장 이제 그 촬영 불허와 관련해서는 이제 비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론이 늦게 문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 절차가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에는 결정을 못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걸 유혁 감찰관이 얘기하셔야지 제가 뭐 법조인으로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아니 저는 그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구속 취소 결정도 대한민국 모든 피의자 피고인들이 날로 계산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시로 계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보면 이 촬영 불허 결정도 전직 대통령 2사람. 사실 이 2사람들이 재판받은 것들은 개인 비리?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 3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끔 가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나 오늘 별 얘기 다 들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니, 초현실적인 정말 감각이 든다. 아니 정말로 네. 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너무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저도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아주 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퇴거하는 날도 좀 갔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근데 이제 뭐 이건 비밀입니다만 이제야 말할 수 예.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왜 첫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촬영을 그 첫날 출석한 모습 그 인정신문이라든가 이런 법정 스케치조차 허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변명은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아마 공동 취재 기자단이 다시 한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위원 부장의 판단을 보면 직위원 부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 그날 그 전주 월요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네. 월요일 오전 10시에 그 전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촬영 가능 여부를 영상기자단이 물었다라는 거죠. 근데 재판부가 다른 재판을 진행하느라 바빠서 7시에 이걸 전달받았고 피고인한테 묻는 절차가 부족해서 이번에는 판단을 안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이제 와서 그 직위원 부장이 그 다른 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 때문에 비판을 심하게 받으니까 그냥 둘러대는 거라는 생각이 우선 딱 들고요. 예. 법적인 판단을 더 떠나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뭐 시간 부족이나 피고인들 이런 그 의견 얘기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찍지 말자 그러면 아이고 피고인 측에서 동의 안 해서 안 찍어 뭐 찍지 않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직위원 부장이 좋은 머리를 나쁜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지만 있으면 원래 직위원 부장이 석방 결정을 한 것도 주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의지만 있으면 이걸 검토하고 이야기를 받아서 충분히 했을 텐데 이 주말 사이 시간을 저렇게 핑계 댄다라는 좀 느낌을 주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 자신이 그냥 지금 비난받고 있는 거를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그리고 그걸 뭐 앞으로 뭐 다시 한번 신청을 하면 뭐 재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둘러대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 직위원 판사가 박지원 의원 재판부예요. 그렇다더라고요. 동해 서해 사건 다 그쪽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비교해 보면서 보면은 알고. 아. 근데 박지원 의원이 유일하게 평론을 안 하는 게 바로 이 건이에요. 뭐 그것 좀 이해해드려야 될 것 말 같습니다. 많으신 분이 직위원 판사에 대한 질문만 나오면 답을 안 해. 못 하시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니 내가 그거 방송에서 물었다가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분석력 뛰어난 분도 이거는 분석을 절대 안 한다. 이 판사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피고인한테는 그런 네.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 판사의 권력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피고인한테는 굉장히 좀 친절하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혹은 의심을 사는 게 첫 번째 그 공판에서도 인정신문에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도 이것도 저 예. 김현수랑 말씀을 했었는데 이 판사들이 보면은 뭐 요즘은 다른 재판부를 모니터링해서 다른 재판부는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한다고 하는데 판사들이 다른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매끄럽게 진행을 하고 그 최대한 피고인 그다음에 변호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정의관념에 맞게 진행하는 모습 누가 재판을 잘하고 누가 재판을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재판을 못한다. A라는 재판장이 예. 다른 사건에 가서 견학하거나 같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사는 예. 그런데 이 재판도 들어가 보고 저 저 재판도. 재판도 그렇습니다. 네. 검사는 된다고. 검사들은 보면은 이 재판장은 뭐 증거가치 판단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태도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법정 소송주의가 아주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문영배 재판장님이셨거든요. 네, 제가 만나셨었나요? 한 10개월 검사와 정도. 판사로서. 10개월 정도 제가 공판을 제가 그 부에 공판 검사였으니까. 우와, 예, 인연이 그- 있으시군요. 예, 겪어보기에 예. 어떤 점이 좋다라고 느끼신 거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 피고인들을 절대 사무적인 상대방으로만 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판결 선고할 때 지역 언론에도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고 저는 가끔 가다가는 뭐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너무 심파 분위기 내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만 그래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피고인도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선고받고 가는 모습도 봤고요. 저는 그 재판자분은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 당시는 그 문영 변호사님 누군지도 모를 때 그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뒤늦게 본인이 알긴 이 사람이- 알죠. 알긴 알죠. 제가 이제 한 거의 1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일주일에 2.5일을 공판 관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보게 되고 그다음에 뭐 공판 검사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거든요. 예.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좀 보완 좀 해보세요. 재판 진행 뭐.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상당히 꼼꼼하십니다. 예. 그리고 법리에 밝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재판장님도 있는데 지기현 부장님은 지기현 부장은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한테 전직 대통령이시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그런 사건일수록 엄정하게 피고인 이름이 뭡니까? 이름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법정 절차란 절차다. 말입니다. 예. 예. 뭐 그러니까 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묻고 그다음에 지금 그거 뭐 모르는 사람 많아요. 고위직에. 자기 주민번호 몰라요? 몰라. 어머 처음 알았네. 아니 저기 자기 손으로 뭘 쓰지를 않으니까 이야. 다 비서가 해주고 옛날에 이야, 사성 다른 장군 저 세상이네요. 신일순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데 최강욱 의원한테 구속된 거야. 그때 그 법무관 중령일 때. 예, 군검찰. 그러면은 성명까지는 되는데 집 주소부터 아무것도 못 되는 거야. 진짜 자기가 몰라서 오로지 남이 도와주는 인생을 전화번호도 사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저 고위 지휘관을 하면서 까먹은 거야 다. 그럼 정말 모를까봐 지기현 부장이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도 혹시 기억을 못할까봐. 같이 술 먹었나? 글쎄 그건 참 알 수가 없는. 혹시 본인의 현재 직업이 뭔지 잘 모르고 주소를 아. 모를까봐 친절하게 본인이 말을 해줬다. 그런데 저번에 조성식 기자가 2%에 나오셔가지고 예. 지기현은 판사의 비밀을 하나 깠어요. 맞습니다. 저 법무관으로 간 거예요, 공군에. 음. 그래가지고 저기 훈련소에 입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그 수통에 양주를 담아가지고 다 돌려서 먹은 거야. 지기현 판사가 다 돌렸다고. 거기 같이 훈련받던 동기생들한테. 근데 이게 조교한테 걸렸다고. 그랬는데 아무 징계 처벌 없이 넘어갔다는 거를 그래서 이 한 수통의 사례로서 양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걸 아주 어디서 취재해 왔더라고요. 젊었을 때 얘기지 뭐. 예, 여러모로 좀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윤석열에게 친절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사건을 엄정하게 해서 실제로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낼 것이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그 본인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던 본인이 개인 생활에 있어서 튀든 안 튀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사로서 그 법정에 있을 때 그리고 판결을 선고할 때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온건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뭐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8대0으로 탄핵 심판 인용하실 거라고 계속 추측을 했던 것도 이분들이 개인적인 소신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본인 여태까지 법조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는 판단은 안 하셨다고요. 근데 이번에 그 지기현 부장이 내린 그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거는 아주 튀는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법리적으로 뭐 하나에 꽂히면 어떤 판단을 뭐 그거보다 더 심한 그 튀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진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라 이번에 공소제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다. 뭐 공수처하고 검찰 간의 이 수사의 이첩 절차에도 문제가 많다. 지금 어디서든 흠을 잡다 보면 이 절차적 흠결을 잡아서 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법 논리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이럴 지뢰가 상당히 많은 재판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곳곳이 지뢰라고 지금.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민간인 윤석열 씨에 불과한 사람인데 왜 이 지기현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까? 만약에 현직이었으면 뭐 아주 이제 냉정하게 말해서 석방지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그 뭐 여러 그 일정 부분 정치적인 그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 세력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 법조에 그 지금 많이 계신 분들은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검찰에 즉시한 거 포기할 때 제가 그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뭐 이렇게 모이면 그러니까 다들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그쪽이다 보니까 예. 5대3이다 5대3이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다. 아, 오히려 법조 엘리트들의 왜곡된 어떤 현실 인식이 그렇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예. 뭐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뭐 한 2시간가량 밥을 먹으면서도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 몰입되다 보면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도외시하고 이거 이 법논리에만 꽂히는 거예요. 예. 이 법논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없어지는 거고 이 법논리라는 건 사실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회 질서를 깨트리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을 놀래키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기 어디 식당 가서 설렁탕을 시킨 게 예. 보통 뚝배기에 나오잖아. 근데 어떤 식당은 이렇게 스테인레스 그릇에 나오는 게. 네네. 그러면 그 스테인레스 그릇에 먹나 뚝배기에 먹나 똑같은 설렁탕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에서는 왜 이게 쇠 그릇에 나왔냐. 그다음에 집주인이 원래 이런 어떤 저 쇠 그릇하고 뭔 관계가 있나. 이리로 이제 문제가 파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저 사람은 설렁탕 이런 걸 담는 걸 보니까 주방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이러더니 이제 식품위생법으로 이게 옮겨가는 거야 이게. 이게 뭐 이러다 보면은 원래 설렁탕 그냥 맛있으면 되는겨. 의원님 원래 설렁탕 드셨어요? 그러면 되는겨. 그 본질을 잊고 그냥 형식에 집착하는 거죠. 네. 근데 쇠 그릇의 설렁탕은 좀 이상한데요, 진짜. 좀 맛있. 뚝배기도 진짜 뚝배기냐 플라스틱 그럴 수 모양만 있죠. 이런 거냐 하면 이런 거 갖고 따지면 플라스틱에서 미세 플라스틱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환경 호르몬은 어떻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그걸로 이제 빠지다 보니 설렁탕은 이제 문제 바뀌고. 고기 좀 더 넣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소면도 좀 넣어야 됩니다. 이런 거 저녁 갖고 식사 시간 따지는 가까워지네요. 진상들이 한 번 오면 식당 사장님들 골치 아프다고. 네, 그런 재판부 어떤 생활 비유를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사실은 법원에 갈 일이 자주 있지 않은데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그 법조 엘리트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사건으로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제가 뭐 늘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뭐 기회가 닿으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다른 사건 100건 다 잘해봤자 이런 사건 직접 수사 사건에서 한 번 실수하면 예. 그냥 여태까지 쌓아왔던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파괴력이 큰 건지 그리고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검찰이 얼마나 큰 그러니까 조직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결국은 조직을 해치고 자기가 사는 결정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내내 여러 비판을 사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민간인이 된 뭐 원래도 민간인이긴 했습니다만은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 서울고검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네네. 사실 계엄이 나고 나서 서울신문 보도 같은 것들을 보면 갑자기 속도를 낸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빨리 내야죠. 사실 이미 뭐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 예. 뭐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예. 지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망설이는 거는 지금 뭐 이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사할 시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사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뭐 그러면은 뭐 개볼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이제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뭐 그리고 그 검찰 정도 가깝잖아요. 걸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아크로비스타는 정말 가까운 곳에 이제는 있습니다. 뭐 멀지 않으니까 네. 뭐 근데 이제는 진짜 모든 면에 있어서 뭐 그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휴대폰을 맡기고 조사한다던가 황제 조사 그리고 또 뭐 조사실이 아닌 곳에서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예외를 봐줄 만한 게 없었고 그리고 그런 예외를 봐준다는 거는 사실 대통령들도 와가지고 여태까지 전직 대통령들도 와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선지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네요. 혹시 해외로 취재는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게 있는데
아 이거 단독 나온. 오. 네. 가만히 있자. 야. 난 여기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밟아주셔야 될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오늘 대형 단독. 지금 근데 일단 이거는 뭐 정확한 뭐 그런 소문은 아니지만 박성재 장관이 10일 날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탄핵이 기각되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출입국 본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예. 출입국 본부장한테 보고를 받고 출입국 본부장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당시 출국 금지? 와 관계들. 예. 예. 출국 금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 연장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그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출국 연장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박성재 장관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 보고도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중요한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좀 역정을 자주 내시는 예.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질책을 받고 본인도 동의할 수 없어서 사직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근 안 하고 있어. 예, 예. 출근 안 하고 어쨌든 있는 건 지금 맞고요. 현재 이 순간 예, 박성재 윤석열 장관한테 들어가서 깨지고 예. 그리고 출근을 안 하고 있어 이 순간에. 출근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진위가 여부를 지금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공직자가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뭐 예. 어떤 출국인 뭐 모르겠지만 예. 일단 박성재 장관한테 보고를 갔다 예. 보고에서 나와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출근을 안 하고 있다 예. 그것이 출입국 관련 문제 뭐 출입국 아무래도 예, 업무가 출국 금지 그거니까요. 문제로 예. 보인다. 출국 금지 조치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로 추정된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아, 이거는 저도 취재해서 예, 저도 기자들이 계속 좀 확인을 좀 한번 아니 기자분들이나 예, 출입국 예. 관리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업무입니다. 그럼요. 거기에 이건 상식이에요. 차규근 의원이 그러면,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김학의 예. 차관 출입 불법 그거 출국 불법 사건. 했네 안 예, 했네 예. 이걸로 연루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출입국 관련 업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 확인은 안 됐어요. 예. 그걸 빨리 국회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짜 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이 상황에서 출입국을 만약에 해제해 주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해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어찌되었든 간에 왜 출입국 본부장이 예, 연장 뭐 금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 이제 예. 더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1급 직원은 뭐 그냥 저 고위 공무원단은 그만두는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나갔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법무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 하네요. 네, 중요한 이야기를 출근 안 짚어주셔서 할까? 예, 예.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사건만이 아니라 명태균 씨와 관련되는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직격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도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오세훈, 홍준표에게만 좀 집중돼 있다 이런 좀 느낌이 오거든요. 원래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예. 원래 이거는 명태균이 풀려 나왔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이게 본안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치 자금 문제가 다른 데로 튀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알아서 불출마했습니다. 아예 그냥 명태균 풀려 나온다 그러니까 불출마야. 오비 일학이라고. 예. 그래 다음에 이제 명태균이 그랬어요. 다음은 누구를 물어 뜯을까? 요랬어. 그러니까 대박 홍준표 뉴스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예. 뭐 국회에서 뉴스 타파에서 본물 터지듯 터졌습니다. 이게 다 우연입니까? 거기에다가 보니까 걸리는 제목이 많아요. 이게 여론조사 그거를 제3자가 대금을 보전해주고 그 다음에 준 돈은 또 김영선 의원 선거운동 자금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정치자금법에다가 뭐 정치 선거법에다가 다 위반입니다 이거. 예. 심각한 거예요. 수사가 어렵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지금 다른 사건 하듯이 수사를 했으면 진작에 끝났어도 끝났을 예.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대통령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지연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아니잖아요. 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마당에 빨리 좀 진행을 해줘야죠.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그런 거 가지고 뭐 뉴스타파라든가 이런데 뭐 그냥 엄청나게 막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에 비춰 보면은 이런 거는 이런 사건 사실 아주 중대한 사건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그런 뿌로코 같은 사람이 정치에 개입해 가지고 뭐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정말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 볼 만한 사건인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이 대선판으로 뛰어들고 예. 이제 오세훈은 날아가고 홍준표는 흔들리고 이러면서 한덕수가 뜨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명태균이 만든 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둘이 날아가면 이 공간이 좀 비잖아요 이게. 그렇죠. 운동장에 플레이어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다른 쪽에 플랜 B. 저기 컨틴전시 플랜으로 이제 그걸 해놓은 거죠. 발음이 왜 이래? 예. 어쨌든 긴급 대책 상황 뭐 대책. 예.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아니 근데 실제로 그게 아무리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작동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차피 제2의 반기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2의 반기문도 일단 띄우고 보는 겁니다. 아, 그 그때 정도로 반기문도 급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그 피청구인한테 별로 유리한 증언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수께끼 이거 질문이 나가는 거야. 이 저기 한덕수 대망론에 왜 찐윤들이 달라붙는 거지? 그 분명히 한덕수의 진술이 선고문에도 담겼어. 이 계엄은 절차적인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됐거든. 그러면은 왜 저기 권한대행이 말이야 제대로 윤석열 못 지키냐고 오히려 저 원망을 해야 정상인데 거꾸로 되면서 저기 자꾸 나오시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출마해서 경선에 나오면 좋은 일 아니냐. 그러면서 한박 웃음을 쳤어. 마치 한덕수가 새신랑으로 결혼식 올림 내가 가서 사회 복귀 뭐 이런 투의 말 같지는 안 들려. 그런 정도로 이거 뭐 꽃감 맞태우려고 그래요. 윤상현 의원은 자기가 출마만 했지만 성일종 꽤 의원들이 많이 달라붙었어요. 이건 왜? 왜 그랬을까? 전혀 도움이 안 됐는데. 그리고 그런 게 나타나자마자 돌연 헌법재판관 지명이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응답을 했고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랬을까? 왜 찐윤들이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획 설계다. 윤석열의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움직인다. 아, 그 정도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헌재에서 한덕수가 별로 도움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공유하는 비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지켜준 어떻게든 막아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한덕수 대망론은 종합적인 어떤 꺼지지 않는 내란 세력의 잠불이란 차원에서 심지어는 설계란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저 경선판이 너무 이제 좀 이게 경제의 외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경선을 경선대로 치르면 모르겠는데 명태균이라는 외부 효과가 있고 뭐가 있고 지금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경이나 저기 국정원, 경호처 이런 행정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차라리 나중에 내란의 잔당들이 그 숨쉬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헌재가 가처분 결과를 낼 거란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처분이라는 거는 어차피 뭐 신속하게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될 때 뭐 그런 경우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고요. 아마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님 퇴임하시기 전에 결론을 내릴 겁니다. 방금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 인용됐다고 가처분이. 인용이 됐군요. 막 됐네요. 네. 네,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면 유익감찰관님 말이 맞네. 여기 오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야 진짜다. 스코어도 나왔나? 야, 뭐 이런 거 몇 대 몇인지 확인이 되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처분은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요. 다수결이니까 5명만 있으면 됩니다. 9명 중에서. 정말 여기 자주 와야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와야겠네요. 이렇게 박수 나올 때 구독 빨리. 진짜 박수 한번 진짜 쳐야 됩니다. 간만에 저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말 한덕수의 위원을
지금 위헌 행위를 헌재가 그래도 1차적으로 막았다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이게 우리가 파면 이후에 내란이 좀 종식되나 했는데 아니구나라고 하는 긴장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가 네. 뭐 오늘 나온 김에 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그 구도를 이렇게 뭐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 3명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듯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도 국민의 의사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완규 재판관의 지명은 이완규 재판관이 지금 내란행위 공범인지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 사건도 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특별 대리인도 했었고 이런 관계를 놓고 볼 때 이거는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객관성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국민들이 거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나중에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지명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대행과 그 대통령은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건 적절치 않을 것이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또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재판관을 보는 눈이 있으셔. 약간 문영배 대행부터 시작해서 쭉. 근데 한 분이 저 댓글에 박수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내가 보기엔 수박. 박수입니다. 자, 김캔디님이 구독했습니다. 처음 듣는데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박수 보낸다고 정말 많이들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임금님께 캔디님이 파랑새 류혁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상하네. 이런 슬기로운 실업 생활을 내가 보다가 처음 했는데 어쨌든 뭐 한 박수무당이 오신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얘기를 하면 다 되냐고. 아니 그러면 진짜 내란 특검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말씀드리자면 이완규 그 양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명되면 안 되는 것처럼 저도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제 의견을 너무 확실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히 밝힌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아주 민감한 자리에는 아이고 적절치 않고 지금 요즘에 노는 게 좋습니다. 아니 난 이렇게 재밌게 노는 분은 처음 봤어. 공직자 중에는 대부분 힘들어 하시거든. 석 달 못 버틴다고. 철인 3종 결기하고 이러셨대요. 그래요? 취미생활 남다르세요. 그 탄핵한 윤석열한테 감사장 보내셔야 돼.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에요. 또 확고하게 서는 그것입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좀 운동을 좀 소홀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이제 운동 열심히 하려고.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뭐 어떤 운동이든.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다시 가로막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사실은 근데 한덕수가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왜 이런 거죠? 저는 그 배우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저는 제일 의심이 가는 사람은 그 4인방 회동 때 휴대전화를 바꿨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다 대부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이완규 그 법제처장과 한덕수 그 양반 사이에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아는 인간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일하게 그거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도 뭐 제 추측입니다만 김주현 민정수석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검찰총장 임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여러 가지로 뭐 즉시항고 포기라던가 이런 데서 본인의 역할이 없었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봐봐요. 지금 이런 일이 사실은 국민의힘 대선가도의 악재 중에 악재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을 할 어떤 생각이 있다면은 윤석열 그 피고인이 재판에서 막 그냥 93분 혼자 떠들어 저기 사저 들어갈 때 이기고 돌아와서 이래. 3년이나 5년이나. 그다음에 저기 한덕수가 막 이 무리한 지명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대선을 어떻게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동이 대형 악재인데도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즉 뭐냐. 윤석열 얼굴이 언론에 자꾸 나올수록 민주당은 좋아요. 국민의힘한테 그 대선 후보들한테 눈길이 안 가. 윤석열이 오늘 뭐랬대. 재판장에서 뭐랬대. 헌법재판소에서 뭐랬대. 이게 더 뉴스가 돼가지고 아무리 용을 써도
대선 전략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작동을. 뭐 반도체, AI, 뭐 나경원, 김문수가 뭔 얘기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얘기해도 안 들려. 윤석열에 대한 안 입장이 들린다고. 뭐냐 이거죠. 핵심. 윤석열 얘기가 더 예. 영향력이 커요. 이러면 대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저런다고요. 아, 그런데도. 방금 나왔는데요. 전원일치라고 합니다. 아, 전원일치? 예, 아. 9대 0이라고 보면 야. 되겠네요. 이거 뭐 지금 더 헌정수에 있어서는 우리 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대단하네. 그리고 또 이 한덕수의 무리한 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네. 단호하게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9대 0이라는 게 더더욱 의미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있네. 그러니까 그 헌법 수호 그리고 사실 헌법재판소 그 이완규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지지를 보내야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를 그런 그 헌법 파괴 행위로부터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단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반헌법적인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스스로 지킬 것이다. 헌법재판은 이만큼 중요하지 않느냐. 만약의 경우에 이완규 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구인이 대등하게 아주 평화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구조를 깨트리려고 드는 시도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실시간으로 정말 이 탑 법조인의 우리가 이야기 듣고 이렇게 있잖아요. 되면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대선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우선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에 임하는 전략은 반은 붕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즘 정광훈이 뉴스에서 사라졌죠. 정광훈 목사가. 예. 4월 4일 이후로 거의 뉴스에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초점이 대선으로 옮겨지는데 정광훈 목사 노선은 조기 대선을 외치는 건 전부 반역자예요. 지금 헌재 불복 운동을 하고 헌재를 깨부수자는 운동을 해야지 무슨 놈의 조기 대선이야. 이래서 국민의힘을 배신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제 고립되고 있었다고. 예. 근데 저 판결이 나오면은 정광훈 입장에서는 내 말이 맞지. 아이고. 역시 헌재를 타겟으로 했어야지. 대선판에 가서 기웃기웃 할 때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하면서 목소리를 그쪽에 높여. 예. 그리고 이쪽에 국민의힘은 이런 거 대응하다가 쩔쩔매. 이런 상태로 대선이 한 달을 가는 거야 이게. 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극우광장 장외파가 목소리를 높이고 이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 후보들이 이제 할 말이 없다. 어쩔 거냐. 예.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도 이렇게 정치적 법리적 의미를 잘 해설해 주시니까 소식도 좋은데 의미도 너무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또 띄워주시나요? 아유, 뭐 저는 사실만 이야기하는데요. 나를 띄우지 말고 구독으로 시사해. 저희 우리 기사님께서는 이렇게 센스가 있으신 분입니다. 좋은 날이니까요. 예. 두 분을 응원하고 오늘 뉴스가 반갑다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서요.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시면서 좀 못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뭐 그간의 소회를 또 리옥 감찰관님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12월 4일 날 새벽에 그 뭐 감찰관 이제 그만두고 나서 여러 가지 방송에 출연을 했지만 늘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오늘 김 의원님 만나 뵙고 또 그리고 김 기자님 만나 뵙고 그리고 오늘 뭐 분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파랑새십니다. 오늘 캐릭터 얻어가셨어요. 오늘 너무 기분 좋게 방송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늘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나가는 길이 여기서 항상 얘기를 하면 잘 된다 그러니까 예. 나가는 길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파랑새 리옥 감찰관님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전에 박정원 대령도 참 힘들어했거든요. 자기가 속한 조직과 싸워야 된다는. 이거는 아주 비극적 운명에서 그 진실을 지켜나갔거든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이제 주로 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 자기가 속한 조직과 어떨 때는 부딪히면서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 유혁 감찰관님은 적절한 때 나오셔서 그런 어떤 부담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결심하고 행동했다. 이걸 남김으로써 오히려 짧게 끝내셨다.
짧게 끝내고 슬기로운 실업 생활 속을 하시고 계신다. 네네. 다음번에 박정훈 대령이 언제 여건이 된다면 예. 제가 다 같이 한번 모시고 와. 이런 뒷이야기를 할 날이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기다려 여러분. 주십시오. 예. 예. 정말 파랑새 위협 감찰관님과 함께 예. 그 날이 곧 온다라고 그 날이 곧 하는 온다. 실현이 저는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또 정치 현안도 제대로 짚어보고요. 간만에 좀 시원한 뉴스를 전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은진 뉴스인 4월 16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장낙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장윤성 기자, 그리고 정준희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